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숲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좀 유난스럽게 있다 싶은 그런 숲입니다. 바로 아파트 숲이요. 언젠가부터 온 세상이 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당연한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숲 하나하나는 다 숫자, 번호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원래 그래야만 되는 거였습니까? 숫자로만 기억되는 그런 집이라든지 대상물이 아니고 하나하나 숨결이 살아있고 사람 냄새가 있고 그런 집에 대한 열망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한옥입니다. 우리 전통가옥.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대번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한옥인데요. 오늘 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집이자 또 주거 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 한옥에 대해서 좀 내밀한 이야기들, 도대체 한옥이 뭔지, 그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기회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한옥의 조형미라든지 그 유래와 역사, 내부 구조 등등 많은 걸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의 이제 김봉렬 교수 오늘 만나 뵙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입니다. 한옥의 살얼이랐다. 사실 한옥 관련 서적이 근년에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책은 아주 여러 건축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엮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한자 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제 낯선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한옥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 정신세계가 특이한 사람, 또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한옥에 살 수 있는 세상이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한옥에 관심을 갖고 한옥에 살고 혹은 한옥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한옥이 이제 그 일제 때 그 일본식 주택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내 그 건설업자들이 이 한옥이라는 걸 브랜드화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한옥을 이제 조그맣게 만들고 뭐 말씀하셨던 원소동이나 뭐 저쪽 그 가회동이나 이 소위 이제 북촌 지역이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한옥들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일제 때 상황이라면 1960년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요. 이 주택은 모자라고 공급은 해야 되는데 당시의 기술이라는 게 뭐 한옥을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그 사대문 바깥에 퍼져 나갑니다. 보건동이라든가 뭐 창신동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한옥이 한 몇십만 채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추산을 해도 서울 시내에 2만 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도 한옥이. 2만 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통 한옥은 아니고 이제 개량 한옥이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 것이고 뭐 어차피 뭐 서울에 공급된 한옥이라는 거는 20세기적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이런 도시형 한옥이 잘 등장하지 않았고 아주 좀 대갓집이라고 하는 좀 큰 집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중산층들의 꿈의 주택이었죠. 거기 살면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이런 것이고 물론 이제 더 부유층들이야 뭐 다른 집에 살았겠지만. 근데 70년대부터 이제 아주 주거 혁명이라 그럴까요? 이게 뭐 아파트에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옥이 가졌던 그 주택, 이제 보편적 주택으로서의 수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토종 생물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보통 뭐 우리의 생태계가 그렇듯이 이 수입된 다른 생명체에 이제 잠식을 당하고 거의 지금은 고사 직전에 갔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한옥 보존 운동이 좀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희귀종 내지는 고급 품종 이렇게 다시 또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이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10여 년 됐다고 하는 지금의 이 한옥에 대한 깊은 관심들 어떤 경우에는 뭐 열풍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붐을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쓰신 글 보면 마법의 신비주의를 한옥에다 깔지 마라. 이건 그냥 건축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앞으로 뭐 이 시간 내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추세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옥은 이제 주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던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한옥들은 지금 현대 생활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요. 넓은 대청마루, 어떤 면에서 마당새가 있는 마당, 뭐 말 말씀대로 조선조에 만들어진 이제 이 대감 집들 같은 것들은 말씀대로 한 몇십 명의 하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 이런 룰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북촌에 있는 지금 작은 한옥들, 소위 이제 북촌 한옥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중산층들인데 그때는 가구라는 개념도 없었고 자가용도 없었고 또 이 가족 구성도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한옥에다가 뭐 소파 하나 놓을 수도 없고 침대 놓으면 꽉 차버리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TV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TV 하나 놓으면 집이 가릴 정도니까 그런 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 문화에 대한 보존 처음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북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거의 버려야 될 이런 집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한옥 보존에 대한 이제 그 제안을 할 때 당시에 그 북촌에 있는 한 집의 가격이 한 1억 정도였습니다. 예. 1억 정도여서 한 300억만 투자를 하면은 300채 정도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훨씬 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300억을 거기 없다. 그런 돈이 없고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아주 공교롭게 그 세미나 한 일주일 후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예. 성수대교 하나 다시 세우는데 이제 300억이 꼬박 들었죠. 그래서 성수대교 볼 때마다 저걸 좀 잘 지었으면 그 돈 가지고 예. 북촌의 한옥을 다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 북촌의 문제는 거주 인구가 점점 업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살질 않으니까 그게 대부분 뭐 다른 용도, 카페나 뭐 이런 식으로 전용되기가 쉽고 출판사 사옥으로도 쓰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은 있는데 우리의 보편적 주거로 이제 다시 활용되기에는 아직은 난점이 많은 이제 그런 거. 이 본이 되는 좋은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시민 문화유산 1호 해갖고 배순우 선생의 그 한옥을 그렇게 선정했다 하는 그 얘기요. 그 대목도 좀 들려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최순우 선생 고택이나 아니면 뭐 그 이런 한옥들은 한옥 자체로서의 건축적 가치는 아직 부각이 안 돼 있고요. 예. 단지 이제 거기 살았던 분이 이제 유명한 분들 또 역사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훌륭한 가치를 갖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기념하는 한옥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국가에서 이 관리 바깥에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민 신탁이라는 제도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국가 문화재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이런 또 한옥이나 아니면 그런 기념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사가지고 예. 시민의 돈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다른 무슨 그 절이나 아니면 서원이나 이런 그 좀 큰 규모의 건축물이 아니고 한옥에서 그러니까 살림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데는 좀 의미가 좀 남다르죠. 예. 낙후된 분야 혹은 이제 새롭게 갱신해야 될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바쁩니다. 책 쓰면서 연구도 해야지. 또 직접 한옥을 건축을 하셔야지. 보존을 위해서 혹은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운동도 하셔야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한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요즘 살고 있는 아파트 보면 기본적으로 방 이렇게 있고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요 정도입니다. 근데 한옥은
그 구성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한옥 내부의 구조를? 한옥하고 이제 이 아파트뿐이 아니라 서구에 또는 뭐 심지어 일본하고도 다른 가장 큰 점은 한옥은 한 동의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 동의 건물로 이렇게 집합이 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사랑채, 한채 이런 식으로 나눠졌겠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뭐 살림채, 또 부속채 네.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채와 채 사이에는 항상 마당이 존재하죠. 그게 아마 가장 큰 다른 점이고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고요. 그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공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면서도 내부인 것 같고 예, 내부 기능을 이런 하죠. 그, 담 안에서. 예. 예, 마당이기 때문에 뭐 서구에서 보통 코트야드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코트야드는 정원이나 이런 뜰로 기능을 하지만 이거는 방이 갖고 있는 방이 아주 이제 한옥 방들이 작잖아요. 예. 작은 것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는 그 외부로 기능도 있고 그게 한 군데서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쭉 그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방들이 여러 방들에서 마음대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물론 이제 그 확장이라는 건 심리적 확장이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런 것이 그다음에 이제 뭐 마루라는 개념이 예. 있죠. 마루가 아주 특징 예. 아닙니까? 그래서 방만 있는 한옥은 없습니다. 방이 있으면 마루가 꼭 있고 마루가 있으면 또 옆에 방이 있고 또 그렇게 돼서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상응하는 마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세트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음양적 구조다. 그러니까 차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따뜻한 게 있으면 약간 차가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그 공간이나 물체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잘 배열돼 있는 이런 건데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방들은 다 따뜻하죠. 예. 따뜻한 건 줄줄이 있고 또 차 있는 건 쫙 있고 이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한옥하고는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일본 집도 뭐 목조에다가 기와 지붕을 씌운 거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마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마당이 없고 집은 크고 앞에 그냥 넓은 뜰이 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옥이랑 굉장히 차이를 잇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금 정말 안 쉬운 거는 뭐 인사동이나 이런 데 이제 그 한옥을 개조한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마당을 그냥 지붕을 막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설렁탕도 팔고 뭐 한정식도 먹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앞마당에서 먹는 건 옛날에 저 하인들이나 하던 일인데 맞습니다. 아래 것들. 예, 내가 뭐 여기 돈 내고 먹으면서 왜 여기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어쨌든 한옥에서 마당을 없애버리면 한옥의 기능이나 성질, 아주 고유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전혀 그쪽은 생각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랬구나 하고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게 주 건물과 부속 건물 여러 채로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사이가 작은 마당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군요. 저는 그 방 안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한옥하면 이 내부 구조로 대뜸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루와 그다음에 온돌 바닥 아닙니까? 요새는 이제 온돌이어도 다 보일러를 이제 돌게 합니다만 온돌은 한옥의 전제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닥 난방이라는 게 이제 전제인데요. 네. 사실은 근데 온돌이 있는 집들은 이제 북부, 동북부 중국에 가도 꽤 있어요. 예. 있고 뭐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또 마루라는 건 뭐 전 세계 다 보편적으로 일본이나 뭐 다 있는 예. 건데 온돌과 마루가 한 건물 안에 붙어 있는 거는 한옥밖에 없는 거죠. 한옥의 가장 이제 위대한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2000년 정도의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온돌을 가진 건물 따로, 마루를 가진 건물 따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한 집안에 겨울용 주택, 온돌이 있는 예. 겨울용 주택, 그다음에 마루가 있는 여름용 주택 이게 따로 있었던 거죠. 겨울 주택, 여름 주택이. 이거를 이제 한 건물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발명이 필요했어요. 발명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겨우 만들어졌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이라는 거는 여름과 겨울이 한 집안에서 해결되고 여름엔 아주 시원한 마루가 있고 겨울엔 따뜻한 온돌이 있고 또 방과 어떤 좀 비어 있는 부분, 또 차 있는 부분, 비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게 한 건물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게 뭐 아마 세계 주거사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이 한옥이라는 게 우리 이 동양 이제 수묵화 같은 데서 보이듯이 어떤 여백의 이제 미학이라고 그럴까? 여백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아파트 구성처럼 모든 것이 필요에 의해서 완벽하게 꽉꽉 최소한의 동선으로 차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 구성이라는 게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풍경으로서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아름다운 완상의 대상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인문 사상을 웅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그릇. 그릇,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릇,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 또는 그런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릇 안에 물이 가득하다? 물 위에 천정만이 있다면 물은 그저 물일 뿐. 물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을 비추는 창이 있다면 물 위엔 세상이 떠 있다. 떠가는 구름, 파란 빛깔, 퍼지는 햇살. 물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액자가 된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다. 용량은 중요하지 않다. 집은 시대를 담는 그릇, 한옥은 사람을 담는 그릇. 사람의 마음에 번민이 일 때 창을 통해 바깥을 보면 번민은 날개를 단다. 마음이 사랑으로 복잡할 때 걸음을 걸어 마루에 몸을 누이면 찬 기운이 번쩍 죽비를 내리친다. 한옥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릇이다. 한옥이라는 그릇에 담긴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오늘의 인문어집 그릇. 그릇이 큰 사람을 만드는 그릇. 맑은 물을 담아 사람을 비추는 그릇. 그릇 안에 사람이 있다. 한옥이 운명적으로 안고 있는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옥에 소파 놓고 앉으면 참 이상할 것 같은데 좌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좌식이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또 부엌 구조로 봐갖고 기본적으로 이건 남존여비 내지는 가부장 문화가 집의 형태에 의해서 이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전통물을 갖고는 이제 보존론자하고 개발론자들이 싸우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이제 한옥의 역사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남존여비나 이런 거는 조선시대 후기에 그 사회 사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배 구조고요. 그 전에는 뭐 어떤 면에서 남녀 평등, 더 나아가서는 그 집은 주부의 것이다 이런 사상도 있었고, 또 그 좌식 생활도 조선시대 와서입니다. 사실은 고려나 이 신라 때 유적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의자를 놓고 뭐 침대를 깔고 그랬나요? 이렇게 살고요.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요. 물론 그때는 온돌은 아니었죠. 다른 거지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그 지배 역사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현대 사회에서 한옥이라면 형태는 뭐 기와지붕을 하더라도 설비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죠. 뭐 입식 부엌 뭐 다 해야 되고 태생적으로 이제 진짜 문제라면 이 땅의 밀도를 높일 수 없다. 조금 말씀드리면 고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이 점이 가장 이제 아파트가 하고 이제 경제력만 따지면 이게 경제성이 좀 없어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안 되고 새로운 한옥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이제 된 거죠. 지금의 이제 열기를 근데 그렇게 그 지금의 열기를 현대화시키지 못하면 또 미래화시키지 못하면 이게 한때 유행으로 또 지나가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이렇게 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실제 한옥을 하나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옥 그 종로구 팔판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3호당입니다. 근데 건축 얘기하면 뭐 너무 그분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승여상 선생 네. 그분이 이제 만든 작품인데 3호당이 자꾸 언급되고 주목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북촌에 있는 한옥들은 이제 사실 일제 때 그다음에 60년대에 거쳐서요. 큰 이제 대감집들이 북촌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거를 한 10개 정도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이제 소위 집장사들이 한옥을 작게 지어서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아파트 분양하듯이 이제 쪼개가지고 다 분양을 했죠. 그래서 북촌에 보면 이제 작은 규모들이 있는데 이 3호당 집은 이 쪼개지지 않은 원형을 갖고 있었던 한옥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팔판동이라는 게 뭐 8명의 판서가 났대나 그래서 팔판동인데요. 그 중에 판서의 한 사람인 이 주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가전인데요. 그 정도 이제 큰 규모의 땅을 어렵게 이제 하나 구하신 거죠, 집주인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좀 현대식의 아주 디자인이 잘 된 이 주택을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결국 이제 뭐 지금 현존 뭐 건축가로는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승여상 예. 선생이니까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분 원래 집이란 좀 불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하고 좀 비어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런 게 다 이제 한옥에서 받아온 영감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훌륭한 한옥을 좀 고쳐서 쓰면 되지. 그걸 붙이고 다른 걸 만든다라는 거. 이건 언어 도단이다. 이게 오히려 집주인이 설득을 한 거죠.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 건축가는 자기 잡을 잃어버리는 건축가 꼴이 돈을 되니까. 벌기 위해서는 다 허물고 지어야 이게 뭐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승여상 선생 정도 되니까 그런 이제 권유를 했고 또 집주인께서도 그걸 흔쾌히 이제 받아들여서 아주 개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원형은 뭐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면서 그 뭐 지하실을 개발한다든가 또 이제 워낙 대식구가 살더라고요. 뭐 3대에 걸쳐서 한 8분인가 9분이 한 식구예요. 그런 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방도 여러 개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을 이제 도와줬죠.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누구냐 이거는 승여상 선생이다 하는 건 좀 선조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러네요. 누군가가 이제 잘못 설계했죠. 알려줬어요. 3호당을 예. 승여상 선생이 건축한 것으로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개조하고 예. 뭐 가꾸고 또 한옥이라는 게 한 100년 정도를 이제 관리를 안 하면요. 이 부재를 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다 부재를 깎아서 또 집어넣고 아마 3호당은 옛날 아마 한 200년 전쯤으로 가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북촌 동네에서 그 북촌에는 그만큼 이제 좀 이 유력 인사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궁궐에 못지않은 집들 예. 이런 집도 많았어서 3호당은 큰 집이 아닌데 이 땅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요. 이 주택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만들려면 담을 쌓는다든가 뭐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담을 쌓으면 또 그만큼 건물에서 떨어져야 되고 비경제적이어서 건물 자체로 이제 담을 만든 거죠. 이렇게 포자형이라는 게 그렇게 외곽을 확 둘러싸고 그 내부에 따로 담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 집이 예, 담 집 노릇을 한다. 자체가 이제 담 역할을 해주도록 예. 이렇게 하면 뭐 보안 문제도 이제 잘 해결이 되고 또 작은 집이지만 또 크게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였던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조선 시대에 뭐 흔히 있는 일인데 풍수지리적인 걸 많이 따져요. 많이 예.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이 감싸고 있고 물이 이렇게 도는 이런 형국이면 배산 임수. 예, 그다음에 그 물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도는 돌아간다. 형상이면 포자형 주택이 어울린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용성에서도 좋고 또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도 이 뭐 자랑할 만하니까 포자형이었고 또 지금 아마 3호당의 집주인께서 한하게 밝으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가치를 상당히 존중했던 것 같고요. 예. 그 한옥에 보면 명칭도 우리에게 낯설기도 한 여러 숨어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걸 좀 일러주세요. 한옥은 이제 그 아까 건물과 건물들로 이루어지니까요. 한 동의 건물이 아파트 같으면 이제 숨겨진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네.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지붕들이 이렇게 이어 있는 곳에 있는 뭐 조그만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제 헛간이나 이걸 많이 썼고요. 또 경사 지붕을 가지니까요. 예. 이 천장하고 지붕 사이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러겠죠. 떠 있어서 거기를 이제 뭐 조금 그게 크면 다락방이라고 이제 다락을 만들기도 했지만
작은 공간에서 이제 덕음회라 그래서 덕음회. 예. 덕음회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귀중한 것들, 특히 이제 뭐 폐물 같은 걸 이제 많이 또 보관도 한다든가, 아마 서구식으로 했다면 다락방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반침이라 그래서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들을 요새 말로 빌트인 뭐 이 크로짓이 있는가요?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예. 반침 공간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농가에서는 그 툇마루 아래 부분은 뭐 이건 뭐 어김없는 이 장작을 쌓아두는 공간입니다. 툇마루 아래.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집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었던. 횃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횃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옷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옷걸이는 이제 그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근데 이거는 뭐 벽에 딱 붙어 있는 이 막대기로 된 옷걸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보통 이 도포나 두루마기를 겁니다. 걸면은 도포 두루마기가 마치 이제 그 테피스트리나 이런 것 같이 그 장식 효과도 가져져요. 그러니까 예. 옷 자체가 옷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옷이 대단히 평면적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 횃대에다 딱 거는 순간 이게 마치 뭐 하나의 장식품 같은 게 이렇게 벽으로 나타나고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옥은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던 걸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설계를 해서 좀 입체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층부터 뭐 심지어 2층 뭐 한옥까지도 가능하니까 좀 그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되고,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데요. 이걸 뭐 100% 옛날식으로 한옥을 한 집을 다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뭐 주방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적으로 만들고 건물 자체도 사랑방이나 아니면 서재나 뭐 이런 거 한 동만 이렇게 한옥으로 만들어도 그걸 잘 어울리게 설계를 하면 그 현대적 그 편리함하고 또 이 한옥이 가졌던 정신적인 그 풍요로움하고 이게 잘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한옥의 가능성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실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또 하나 이제 다른 한옥 건축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교동에 있는 이게 한옥 체험 공간으로 지정돼 있군요. 양사제라는 곳이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게 활용되는 건지요? 네, 교동에 있는 한옥이 지금 한 650채 정도가 밀집이 돼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뭐 서울보다 훨씬 많은 많네요. 편인데요. 네. 그 한옥들이 좀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일제 때 이 전주도 역시 이제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본식 주택을 짓고 일본식 상점을 열고 이러니까 전주 그 근방에 있었던 많은 지주들 또 이런 분들이 지식인들이 이 전주를 뺏길 수 없다 일본한테. 그래서 이제 그 집단으로 한옥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거의 그 당시로서 보면 어떻게 비밀 시민 운동이라 그럴까 뭐 이럴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옥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양사제라는 집이 그건 좀 오래됐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제 한옥이었는데 그렇게 뭐 특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랑채가 길고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집이어서 그 집이 어떤 그 뜻있는 시민들이 이제 그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아마 저희 기억으로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한옥 그 민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민박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소박하죠. 뭐 방도 작고 그 방과 방이 이제 그 작으니까 이 방과 방 사이에 분합문이라 그래서 이 문을 뗄 수 있는 문입니다. 예. 뗄든가 다 열어서 옛날 집도 그런 경우들 많아요. 이렇게 문으로 갈랐는데 이렇게 띄어내면 그렇죠. 그냥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네. 달아서 이제 한 가족이면 좀 넓게 쓰고 뭐 커플용을 이렇게 잘라 쓰고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한옥을 보존하는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민박이라고 하는 이제 숙박시설로 활용했던 거의 최초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 혹시 한옥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말 좀 간지러운데 한옥 내음이 좀 나는데요. 대청마루에 누워서 바람을 맞이했더니 그런가 본데요. 사실 마루에 난도 좀 칩니다. 난향인가 싶은데요. 역시 그윽합니다. 사실 한옥엔 자연의 향이 가득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들여놓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한옥엔 기품이 있어요. 제가 아들 방에 가려면 마루를 내려가 자갈길을 걸어야 합니다. 화가 날 일이라도 자갈길을 걷다 보면 불석 화가 고개를 숙이지요. 또 일종의 거리두기라고 할까요? 한옥에는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살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옥은 기품 있는 주택입니다. 후다닥 뛰지 않고 느리게 여유를 갖고 마당을 걷지요. 여기저기 놓인 창으로 바깥 풍경을 안으로 들여다놓지요. 풍경 속에 제가 있는 듯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옥 속에서 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참, 모기장 대신 한지를 활용하기도 하지요. 바깥이 내비치는 한지를 놓으면 품위도 안전도 생긴다고 할까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에 대한 애정이 단순히 지금 이 시기의 유행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멋, 그리고 아름다움. 한옥이 담고 있는 가치는 인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한옥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김 교수님, 당신의 한옥 사랑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반가운 일입니다. 전 한옥의 시대를 담고 지금의 나를 담고 싶습니다. 기둥에 이끼가 피고 돌담에 벌레가 찾아들고 마당엔 풀이 자라는 이곳. 집과 저는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겁니다. 귀 기울여 보고 싶군요. 때로는 소곤거림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당신의 희노애락이 집안의 음악으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집이 운율을 타는 듯하군요. 당신은 듣는군요. 전 한국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입니다. 지금 시대와 나, 그리고 나의 집이 대화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후두둑 처마로 떨어지는 빗소리, 은행잎 한 줄기 툭 떨어지는 소리, 새들이 모여서 웅성대는 소리, 모두가 음악이지요. 그들 모두가 나의 식구입니다. 우리 한옥에는 자연도 식구입니다. 사계도 가족입니다. 네, 한옥은 모두를 품지요. 한국인의 희노애락을 모두 품지요. 네, 오늘 김봉렬 선생님하고 대화 속에서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가치를 존중은 합니다만 정말 지금을 개탄하고 지금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옛 것만 이렇게 강조하시는 경우를 사실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경우로.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의 삶의 질에 다다르고자 이제 많이들 애를 쓴다면 한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집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옥이 물론 옛날 거긴 한데요. 이 근대적인 속성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 이 유리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한옥이. 뭐 영국의 주택도 우중충했고요. 네.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했고 한옥은 뭐 굉장히 밝고 아주 위생적인 집이었고 아주 생태적으로 자연을 잘 이용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무슨 자연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에도 자연이 엄연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는다든가 바람과 또는 햇빛과 하늘,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자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안에 담아야 되는 것. 또 그러려면은 한옥적 가치밖에는 사실은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재료도 이제 환경 친화적인 다 재료고. 무엇보다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릇이죠. 네. 인큐베이터인데 그게 그 가정마다 다 다른 이제 인큐베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건 그거는 뭐 하나의 뭐랄까 이게 기성 제품에 다 넣어서 그럼요. 똑같은 네. 삶을 강요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인간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가정마다 특정의 특색이 있고 또 그렇게 이 좋은 환경 또 아주 평화롭고 생태적인 환경 또 정신을 자꾸 자극하는 환경에서 커야지 그건 가정 문제도 다 쉽게 좀 풀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물질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예. 물질은 충분히 이제 누릴 수 있는 데 수준까지 왔고 그게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이런 그 주택들이 요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한옥 붐도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콘도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그래도 돌아갈 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단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요구는 좀 경제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인데 그건 얼마든지 기술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 가능성은 대단히 열려 있고요. 지금 한 10여 년으로 진단하신 한옥에 대한 이제 사회적 관심,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떤 흐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진단하시기에 이 한옥의 가능성, 미래 진단을 해본다면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건축인으로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천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뭐 이태리 보다도 아름다운데 돌아다녀 보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건물들이 다 이걸 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풍경이나 이걸. 근데 왜 뭐가 이렇게 해칠까 보니까 결국 주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청사 하나 잘 지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도시를 깔고 있는 또는 전국토를 깔고 있는 그 주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풍경이 아주 어지럽고 무국적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 정도의 수준에 살면서 자국의 그 주거 형식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본은 이미 정착이 돼 있고 예. 중국도 있고 일본은 어디 이렇게 쭉 그렇죠. 지나가면 일본적인 집들이 다 있는 예, 거죠. 딱 그냥 한눈에 쫙 느껴지죠. 또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뭐 한옥 꼭 비단 한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 잘 맞는 이런 집들이 좀 통일적으로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그게 결국 이제 전국의 풍경을 바꾸는 거고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건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해결해 줄 건 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식이 뭐냐. 이건 뭐 한 동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 나라가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 김봉준 거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주거 형태의 모델이 없었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국책적으로 가령 국민주택 또는 집장사 주택이라고 네, 흔히 네. 부르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인데 조악했죠.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이제 수준에 도달한 그런 모델 거기에 한옥이라는 관점이 이제 담뿍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한국 국토에 여기저기를 다닐 때 적어도 하나하나 개성은 갖고 있지만 하나의 스타일은 그렇죠. 통일되어 있는. 통일성이 있고. 예. 네, 오늘 김봉준 선생님 모시고 사실 한옥이 뭔지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출발됐는데 이게 얘기가 더 뻗어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개선돼 나갈 것이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아주 보람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는 그 기본만큼 중요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사는 살림 지배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결해보고 또 지향할 수 있겠다 하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김봉렬 선생님은 더 많은 저작물들 또 실제 모델이 될 집들 많이 좀 작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와 더불어서 한옥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좀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또 이 집입니다. 다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 규격화 여기에 대해서 참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게 된 게 이제 이 전통 한옥에서 살아보는 꿈인데 말이죠. 그렇죠. 한옥에서 산다는 것은 실은 아파트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품위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는 공간 안에 자연이 들어온다 하는 거죠. 하늘이 있고 공기의 냄새가 있고 풀 향기가 있고 좋은 점은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 김봉렬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이 이 한옥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의 관심들이 이렇게 증대될 때 아마 삶의 우리 많이 쓰는 말로 삶의 질이 주거에서도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한 것은 한옥이 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거를 옛날식 한옥으로 뒤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그리고 또는 오늘 김봉렬 교수의 제언처럼 뒤섞는 방식으로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심을 표출하는 방법은 뭐 한옥 체험마을을 가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한옥에 관련된 잘 쓰여진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